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진지한 패배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통합당 이름으로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30대 후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와 인물, 철학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이 아예 소멸할 것이다. 자, 당이 소멸한다는 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됐다가 통합당이 된 방식으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해온 정당이 침몰한다는 뜻입니다. 정당의 몰락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자유당입니다. 이거 보수당 아닙니다. 영국 자유당입니다. 영국 자유당은 한 세기 전에는 400석을 거느린 집권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석을 가진 미니정당에 불과합니다. 제1야당 자리도 노동당에게 빼앗겼습니다. 반면 당시 자유당과 함께 영국 정치를 양분했던 보수당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건재합니다. 현재 의석 316석을 거느린 영국의 집권당입니다. 20세기 영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자유당의 몰락입니다. 자유당 좀 생소하시죠? 영국 보수당이 아닙니다. 그도 그런 게 이 1920년대에 딱 10년 만에 집권당에서 제1야당도 아니고 그냥 3당으로 자유낙하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영원히 잊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자유당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정당이 쪼그라들었을까? 마침 자유당의 몰락 과정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서울대 정치학과의 광원택 교수가 썼습니다. 자, 이 자유당 한때 잘 나갔습니다. 영국 민주주의가 이룬 주요 혁신이 대부분 이 자유당에 의해서 추진되고 완성됐습니다. 선거권을 평민에게까지 확대했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 또 각종 정치 개혁법을 실현했습니다. 노령연금법도 도입했는데요. 이거 아주 내용이 획기적입니다. 70세 이상이면 연금에 기여한 게 없어도 연금을 주는 아주 혁명적인 복지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1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혁신적인 정당인지 알 수 있죠. 자유당이 개혁을 추진하고 완성할 때마다 당연히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1906년 총선에서 무려 40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 선거에서 보수당은 겨우 157석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 자유당이 잘 나간 이유를 책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6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무렵 자유당은 자유방임 경제와 최소 정부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강령에서 벗어나 사회적 평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자유당은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 보건, 주택, 교육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최저임금제와 노령연금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캠벨 배너만 수상 시절의 노동쟁의법이나 노동자 배상법, 에스키스 내각 하에서 로이드 조지 등이 추진한 실업 노동자 법안, 직업 소개 법안, 노령연금 법안,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였던 인민의 예산, 모두 이러한 자유당 내의 새로운 자유주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뭔가 혁신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이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책은 말하는데 그러면 자유당은 왜 몰락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몰락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22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이제 추락이 시작되거든요.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345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까지 20년 동안 보수당이 영국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자유당이 있었던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군소정당이었던 노동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노동당은 142석을 얻으면서 단숨에 제1야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시대 상황이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노동당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됐다. 때마침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졌다. 여기에 자극받은 노동운동이 과열 분기로 이어지며 공업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당보다 노동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책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은 보수당이 자유당보다 훨씬 더 불리해야 했는데 보수당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니까요. 책은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균열이 자본가 대 노동계급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재편되었다면 과거 토지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를 대표해온 보수당보다 도시의 상공업자의 지지를 받아온 자유당이 자본가 집단의 대표로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당에 맞서는 주요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살아남았고 자유당은 몰락했다. 새로운 정치적 균열의 등장이 자유당의 몰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은 이런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상황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당은 멀쩡했는데 자유당은 무너졌을까요? 자, 그 부분도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유당의 몰락은 자유당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자유당 몰락의 원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자유당이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는 영국 사회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던 때였다. 노동계급의 부상, 참정권 확대, 아일랜드 독립, 상원 권한 축소, 그리고 여기에 노동운동, 생디칼리즘 등 좌파의 거센 도전 등이 동시에 나타났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 이전 시기에 비교할 수 없는 상이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당은 그동안 지켜온 전통적 가치를 수정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통적으로 자유당은 변화를 상징하는 진보 세력이었다. 기존 질서를 지킨다는 보수당에 비해서 자유당은 더욱더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했던 정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이 그런 변화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질서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자유당은 더 이상 변화, 진보, 혁신의 정당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남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보수당의 몫이었다. 노동당이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과 같은 내용을 당원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의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였을 뿐 실제로 자유당이 지니고 있던 급진적 자유주의를 차지해버렸고 그들의 정서와 관점에 의해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바꿔 제시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의 정치 세력은 노동당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유당 몰락의 일차적 책임은 중요한 시기에 자유당을 이끈 에스퀴스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그는 중차대한 시기에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너무 평범하고 교조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옛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다. 당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에스퀴스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급진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로이드 조지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 자유당을 변화시킬 역량을 갖춘 지도자였지만 에스퀴스와의 불화와 개인적 권력욕으로 인해 자유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었다. 에스퀴스 하의 자유당은 새로움을 보여줄 수 없었고 변화를 이끌 수 있던 로이드 조지는 자유당 주류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자유당의 불우는 당이 절박하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당의 두 지도자가 분열하였고 그런 분열이 전환기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당이 스스로 변혁해야 할 타이밍과 리더십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자유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노동계급 유권자는 노동당 쪽으로, 중산층 유권자는 보수당 쪽으로 옮겨갔다. 대안 세력이 등장한 마당에 유권자들은 자유당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그리 긴 시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자유당은 이제 현실 정치적으로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죽어가는 정당으로 변모해간 것이다. 자, 좀 길게 읽었는데요. 자유당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했다는 겁니다. 즉,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이거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것과 지도부의 내분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당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택 교수가 책을 냈는데요.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책입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노동당이 자유당을 제치고 보수당의 경쟁자로 떠올랐을 때 보수당 지도자는 스탠리 볼드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철업 집안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1924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니까 볼드윈은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느냐? 새로운 보수주의.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조화를 이루고 산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대결보다 합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의 철옹성에 스스로 가두는 강경 노선을 버리고 타협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보수당이 반노동자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이 터지면은 강경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지상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가 당시 유럽을 배회하던 파시즘하고 공산주의의 망령으로부터 영국을 지켜냈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각각 49.9%와 41.5%를 득표했습니다. 득표율 차이 8.4%였습니다. 두 당이 비기기 위한 득표율은 한 4.2%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야가 4, 5%만 상대 지지자에게서 뺏어와도 압승과 참패를 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차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 민주당도 2000년대 말에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내는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또 카터 행정부 끝에 공화당의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이 카터의 민주당을 거의 재기불능한 수준으로 추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또 빌 클린턴이라는 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민주당을 또 도약시켰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합당이 지금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오늘의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매진 말에 오늘의 주제가 좀 잘 요약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의 평가, 유권자의 평가는 언제나 매우 냉혹하다. 정당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 항상 깨어있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 정치 세력의 정치적 운명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아무리 위대한 정당이었다고 해도 그 정당이 대중의 신뢰와 기대감을 잃게 되면 정치적인 몰락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몰락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 것이다.